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8월 16일 수요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오늘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이면 폭락을 했다라고 보기도 좀 맞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쉬는 동안에 연휴 동안에 또 이제 차이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honda에 이어서 뭐 또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도 또 이제 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표도 너무 안 좋았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후로도 중국이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계속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금융 리스크가 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이래저래 문제점들이 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제 중국 봉쇄 정책까지 이제 외부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내수도 살아나지 못하는데 외부적으로도 아무래도 수출에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중국과 관련된 뉴스들이 어떤 것들이 나온 게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 빅쇼트 있죠. 거기에 이제 주인공 실제 인물을 이제 영화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이제 버리가 또다시 최근에 이제 미증시 하락에 또 2조를 베팅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있었는데 일단 그 기사도 한번 읽어보고 도대체 이제 버리는 뭐 무슨 이유로 시장 하락에 베팅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도 뭐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오늘 시장이 좀 많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시황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시황 얘기하는 거 별로 재미도 없고 당장 내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느냐 그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황 이야기는 좀 재미없어 하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이제 지키는 구간이 오게 되면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한 시장이 오게 되면 그걸 빠르게 캐치해서 이제 위험을 회피를 하는 것도 상당히 주식하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황도 이렇게 좀 좋을 때는 굳이 시황을 볼 필요는 없지만 안 좋은 징조가 좀 보이면 시황도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때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우리 대박이님들도 다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보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만.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뭐 오전부터 장 출발부터 이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또 긍정적 소식이 나오면서 이쪽에만 또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에요. 보통 이제 하락장 때는 하나의 테마 또는 두 개의 테마로만 자금이 우르르 몰려가는 현상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전도체는 초반에 나왔을 때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 한 차례 쭉 나오고 나서 다시 테마가 불다가 좀 힘이 빠졌다가요. 다시 초전도체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오늘도 초전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뭐 해외 연구소에서 뭐 이제 초전도체 새로운 초전도체 발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날이니만큼요 새로운 종목을 이야기하고 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이야기하는 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황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체크를 해보고 지금쯤이면 괜찮다 싶을 때 그리고 어떤 종목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부담도 안 되고 가장 이제 위치도 바닥권에 있고 좀 좋아 보인다 이런 것들은 추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나 리스크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JP모건에서 이제 비구이 위안 사태로 중국 리츠 디폴트 우려가 커졌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리츠 디폴트 확산 시 중국 경제 성장률이 0.3%에서 0.4%포인트 끌어내릴 수도 있다. JP모건이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중국의 부동산 투자 신탁 즉 리츠의 자금 조달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P모건은 리츠의 디폴트가 확산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0.3%에서 0.4%포인트 끌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JP모건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중국의 상장기업 두 곳이 중국의 대표적 리츠인 중농 국채신탁 투자 상품의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이 신탁사의 대주주 자산관리회사 중주그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리츠가 상환을 연기하면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2조 8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15조 원에 달하는 운용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비구이 위안이 만기가 돌아온 채권 2개에 대해서 지불을 연기하고
11개 채권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면서 촉발이 됐다. 예. 보유 권한이 있고 최종 확인을 위해서 롤오버가 가능한 은행과 달리 신탁 등 대체금융 채널은 신탁 투자자가 롤오버를 원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 같은 디폴트는 개발업체의 자금 조달의 연쇄 반응으로 이어져서 민간 개발업체와 채권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예전에 2021년에 홍다 사태가 있었는데요. 홍다그룹이 무너지고 디폴트가 잇따른 이후 유동성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라증권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명백한 금융 리스크와 이 리스크의 확산 이외에도 자산관리 회사의 신탁 관련 상품에 잇따른 디폴트는 구애 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분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너무 느리고 너무 소규모였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다 사태 때처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는 또 리스크가 다시 한번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가격에 또 추가적인 하락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상당한 심각한 타격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중국 디플레 공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끔찍하다. 예. 자, 비구이 위안 등 중국 대형 부동산 회사들이 채권 이자 지급에 실패하면서 부동산 위기가 중국 경제 전체를 휩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중국 경제 위기가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보다 더 끔찍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 잇따른 채권이자 미지급 사태는 중국 경제 위기 상황이 시장을 통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12월 코로나 봉쇄가 해제된 뒤에 가파른 반등,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됐지만 좀처럼 탄탄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수출 부진이다. 중국의 수출은 5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해서 7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5% 줄었다. 이에 더해서 중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은 불길한 물가 흐름이다. 지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하락했다.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하락한 것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2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생산자 물가는 이미 1월에 마이너스 0.8%로 돌아서 6월에는 마이너스 5.4%까지 떨어졌다. 자,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등 서구 언론들은 2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이 줄고 소비 심리도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득 감소에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 중요 요인으로 꼽히는 게 21년 가을 대형 부동산 회사 홍다 위기로 인해서 표면화된 부동산 시장의 위기다. 대부분의 중국 가구의 부동산은 최대 자산인데 자산이 줄면서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자, 중국 부동산 쪽에 이제 도표로 그냥 간략하게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2021년 9월 부동산 기업 홍다가 회사차의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다. 그래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곤란을 맞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결국엔 홍다가 2021년, 2022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제 또 도마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비구이 위안하고 위안항 등 다른 부동산 기업들도 회사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예전에 홍다의 어떤 수순을 이제 또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부동산 위기 전체 경제로 파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지금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나온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97년, 98년 아시아 외환 위기를 예측했던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뉴욕타임즈 칼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제2의 일본이 될 가능성이 없다. 아마 더 나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의 40%를 담당해온 중국 경제의 침체는 세계 경제 위기와 동의어가 된다. 대중 수출로 성장한 한국 경제에도 큰 부담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중국의 문제가 중국이 싼 똥 중국이 알아서 치우면 되는 문제고 똥 못 치우면 중국만 죽는 게 아니라 중국이 이 똥을 못 치울 경우에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이런 우려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대규모의 부양 정책이 나와야 된다. 즉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투여해서 지금 초창기에 이걸 잡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비구이 위안이나 위안항 등에 이렇게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라도 이 문제가 번지지 않게끔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이거 또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이 들어가는 돈이 많아집니다. 원래 이런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빨리 나왔으면 하는 희망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필연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빠르게 이제 대규모 시장 부양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돈을 좀 많이 뿌려야 된다.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중국 정부에서도 이런 식의 계산이 아마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좀 빠르게 액션을 취해서 빨리 초창기에 마무리를 지어야, 매듭을 지어야지 이게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큰 어떤 침체의 벽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빠른 이제 대응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중국 또 불리한 통계 숨기기, 경기 침체, 불투명성 우려. 청년 실업률 비공개, 이어서 여타 경제 통계도 감출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8월부터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한 데 이어서 다른 불리한 경제 통계 공개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제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선택적 통계 공개로 인해서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투명성이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부동산 시장 위기의 장기화, 서방의 대중국 디리스킹, 그리고 소비 감소, 수출 부진이라는 경제 위기 속에서 중국의 경제 통계를 감춘 점에 주목했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각각 마이너스 0.3%와 마이너스 4.4%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 당국이 청년 실업률 등 관련 통계를 비공개 또는 조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자, 올해 16살에서 24살 청년 실업률이 1월에 17.3%였는데요. 2월에 18%, 3월에 19.6%, 4월에는 20.4%, 5월에는 20.8%, 6월 21.3%로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게다가 7월에는 신규 대졸자 대거 유입으로 청년 실업률이 전달보다 훨씬 상승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 이게 솔직하게 지표를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게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비공개를 택한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 그리고 중국 대졸자들이 알리바바나 텐센트, 바이트댄스, 징둥닷컴 등 빅테크 기업들 입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서 신규 채용 여력이 없다, 이런 이제 문제점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유가 중국 당국이 이제 시진핑 주도로 수년 동안 빅테크를 대대적으로 제재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미중 갈등 등의 여파로 실적이 부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대졸자들의 불만이 작지 않았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나쁜 소식에 대한 중국의 대답은 건너뛰기다.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시 주석 집권 이후에 중국 당국은 경제 데이터를 적게 발표하고 있고, 최근 몇 개월 새 이코노미스트들에게 부정적인 추세에 대해 논의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참 이 대목은 중국 정부의 정말 그 어나더 클래스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시장의 규칙도 그냥 아예 쌍그리 무시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 너무 수치 안 나온 거 아니야? 야, 발표하지 마. 이러면 발표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국가가 이제 유일하게 중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국이 자기네들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알아서 사는 국가 같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자기네들이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어차피 이제 내수로만 먹고 사는 국가라면 지표를 발표를 하든 말든 그 안에서 뭘 하든 말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 국가 아니에요. 또 자기네 나라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표에 대해서 또는 기업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그건 이제 국제사회의 룰인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싸그리 무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역시 중국은 중국스럽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중국스러운 부분들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 이게 이제 엮임이라고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같이 빠져나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우리한테도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요. 어쨌든 오늘은 좀 중국 때문에 나쁜 소식들이 많고 좀 기운 빠지는 소식들도 많고요. 실제로 우리 증시도 오늘 중국 증시 때문에 많이 폭락한 영향도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안 좋은 소식 본 김에 하나 더 보죠. 영화 빅쇼트 실제 주인공인 버리가 미증시 하락에 2조 원을 베팅했다라는 소식.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금융위기를 예상하고 이제 하락의 베팅으로 돈과 명예를 다 쟁취한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도 미 증시 붕괴에 베팅하고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마이클 버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자산운용사가 사이언 자산운용이라는 데거든요. 여기가 공시가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공시에 따르면 버리는 자신이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90% 이상을 풋옵션에 투입했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몰빵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자,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버리가 주식시장 붕괴에 베팅했다고는 하지만 그가 실제로 붕괴를 확신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올해 뉴욕 증시 강세 속에서 그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자, 1월 버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140만 팔로워들에게 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니까 3월 말에 본인 스스로 입장을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팔라고 말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하락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혹시나 버리가 지금 90% 이상의 자금을 풋옵션에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버리가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그쪽 소속되어 있는 자사운용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뉴스가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브리핑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이제 빠질 것 같다나 보죠 뭐. 자, 그리고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로만 수급이 오전부터 쑥 몰려드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장이 이제 폭락하니까 오히려 더 이런 테마 쪽으로 이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신성 델타테크는 아예 점상한가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파워로직스, 이제 대장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대장이 이제는 신성 델타테크하고 이제 파워로직스 이 두 개가 이제 대장이다. 결국엔 파워로직스도 장중에 매매 공방이 좀 일어나긴 했는데 결국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대장이었다가 최근에 힘이 빠진 애들 있죠. 이런 애들까지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서남도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고, 월요일날 상한가 가고 오늘 또 추가로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따라붙었으면 대박이 났네요. 그죠? 그리고 덕성도 마찬가지. 덕성도 신성 델타테크하고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가 올라갈 때 못 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워낙에 지금 강력한 뉴스가 떴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소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해외 연구진과 관련된 소식, 초전도체 관련주 주가 장중 동반 급등, 해외 연구진 새 초전도체 발견 가능성,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외 대학 연구진이 새 초전도 물질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서 피터 아바몽 미국 일리노이드 물리학과 교수가 루테늄산 스트론튬이라는 금속에서 네몬뷴자라는 새 초전도 물질 후보군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연구진이 초전도체성을 띈다고 주장하는 LK99에서 두 번째 초전도체 후보 물질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LK99를 지금 검증하고 있다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 LK99 이외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초전도체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 주가에 이제 자극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소식도 있었어요. 퀀텀 에너지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LK99 1차원 구리원자 사슬에서 초전도체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수정 논문을 아카이브에 공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LK99의 초전도 현상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아서 논문을 수정 발표했다. 자, 지금까지 가능성만 제기됐던 1차원 초전도체라는 게 골자다. 육각기둥 구조 안에 세로로 연결된 구리원자 사이에서 전기가 정없이 흐른다는 것이다. 자, 연구진은 LK99가 초전도 임계온도 위에서 오믹 금속 특성을, 그 아래에서는 상온 및 대기압 조건에서 초전도체의 특성인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LK99의 초전도 임계온도는 126.85도로 제시됐다. 연구진이 이 물질이 상온 초전도 가능성을 갖는 요인은 두 가지로 분석했는데, 첫째는 납구리인이 산소와 결합한 아파타이트 구조에 납자리에 구리가 들어가서 절연체 금속 전이가 일어나면서 부피가 수축된다는 것. 두 번째는 임계온도에서 초전도 응축이 발생해서 구리산소 구리를 연결하는 1차원 사슬 구조에 변형이 일어나면서 반발성 쿨롱 상호작용이 강화된다는 것. 쿨롱 상호작용은 전기적 성질을 띠는 두 물질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의 일종이다. 김현탁 교수는 LK99의 납 아파타이트 구조는 외부 육각형과 내부 육각형으로 구성됐는데 그중 내부 육각형은 삼각형 두 개가 겹쳐진 구조라면서 이 삼각형의 일부 납 원자가 구리 원자로 치환되는데 이때 구리는 체외곽에 한 개의 홀을 갖는 금속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카이브에 논문을 수정해서 다시 올린 건데요. 좀 더 이전에는 약간 두루뭉실하게 이 LK99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였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을 제시를 했으니 이걸 보고 따라하는 연구진들도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속단하긴 이릅니다. 뭐 이게 진짜로 검증이 돼서 진짜 세계 유일의 상온 초전도체가 발생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초전도체와 관련돼서 한 단계 계단을 뛰어오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답을 갖지 말고요, 그냥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이게 피해야 될 때는 잠시 기다리고 있다가 또다시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따라붙어서 수익 내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항상 초전도체는 뉴스가 계속해서 이제 간혹 계속 나오겠죠. 나오니까 그 뉴스에 따라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된다. 무조건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미 많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단타거리는 나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또다시 급락이 나왔다가, 또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다고 이건 쉽게 결론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대기하고 있다가 또 추후에 또 이렇게 한 번씩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 다시 따라붙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종목 사서 바이앤홀딩이 아니라 그 종목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신성 델타면 그 종목을 갖다가 여러 번 샀다 팔았다를 계속 진행하는, 이 이슈가 끝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좀 짭짤하게 계속 수익을 챙겨가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뭐 별거 없었죠. 그냥 일단은 나온 뉴스들만 한 번씩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뭐 종목 이야기 하기도 살짝 좀 애매한 날이기도 하고요. 당장은 일단 시장 리스크가 또 중국에서 특히나 리스크가 좀, 또 부동산과 관련된 리스크가 좀 불거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에 또 잘못되면은 큰 파급 효과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세도 이제 동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로 사건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수급 체크를 하고 조심할 건 미리미리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얼마 있다가 나중에 다 터지고 나서 그때 대응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대응 못해요. 이미 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대응하자라는 차원에서 시황도 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현명한 대응 전략은 뭐냐, 어느 정도 현금을 들고 있는 거겠죠. 현금을 들고 시장에서 나온 뉴스를 조금 더 체크를 할 때까지는 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차곡차곡 이제 종목을 팔아서 생긴 현금을 차곡차곡 일단은 들고 있는다, 현금을 좀 유지를 해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로서는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테마성 종목들만 간혹간혹 들어왔다 빠졌다 하고, 일단 웬만해서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무턱대고 바이앤홀딩 하기에는 수익 난 것도 수익 다 반납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수급의 이동이 너무 빠르죠,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급등이 나온 게 오늘 또 급락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났을 때 챙겨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들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대바이.